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고쌤과 함께하는 동아시아사, 오늘은 학습지 4번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국가가 어떻게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지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교과서 29쪽에서 32쪽, 학습지는 15에서 18쪽입니다. 자, 국가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것으로 오늘 학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죠. 이 국가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의 성립과 발전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동아시아 청동기 문화를 시작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청동기 유물을 지도와 함께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고요. 이번 2015 교육과정에서는 베트남 그리고 몽골의 청동기 유물 부분이 많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몽골 청동기 부분은 조금 내용이 있으니 잊으시면 안 되고요. 청동기 철기 시대에 어떤 국가들이 등장해서 통치 체제를 어떻게 정비했는지 지역별로 정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존의 출제 경향을 보면 중국과 유목국가였던 흉노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요. 물론 만주 한반도에서 등장한 고조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건국된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기존의 수능 기출문제의 경향을 보면 흉노와의 관계, 그리고 주나라 봉건제, 한나라의 통치체제의 흉노한, 한무제 업적 등이 출제됐습니다. 바로 직전의 수능이었던 2020년 수능에서도 역시 흉노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석기 후기 시대에 농경과 각종 도구 제작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초보적인 수준의 분업이 이루어지고요. 농경 기술이 발달하니까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고 이것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족장의 권한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강화되겠죠. 자, 청동기 시대에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잉여 생산물이 축적되기 시작하고요. 인구가 증가하고 이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는 자와 또 차지하지 못하는 자, 지배하는 자, 피지배를 받는 자, 이렇게 계급이 분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인 세력 그리고 체계가 잡히면서 정치체들이 등장하고요. 정치체들이 통합되면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가죠. 이때 국가 통치에 필요한 제도들, 군대, 법률, 감옥 등 이렇게 사회 질서와 통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중원지역의 청동기 문화. 중원지역 어떤 지역이었죠? 황허강 그리고 창장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는데요. 특히 기원전 2000년경 황허강 중류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 청동기 문화를 얼리터우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 얼리터우라는 지역에 궁전터와 성벽을 갖춘 도성 유적이 발견되었고요. 이것이 초기 국가 단계의 유적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헌상으로는 중국 최초의 국가 하나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것이 하라는 명문이 적힌 유물이나 이런 것과 같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정에 불과한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BC 1600년경, 기원전 1600년경이 되면 상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상나라의 청동기 문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무기, 제기라는 것은 제사용 도구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이 청동이 사용되었습니다.
제기에는 사악한 귀신을 물리칠 목적으로 괴수 얼굴 등이 장식되기도 하였죠. 자, 여기서 상나라를 대표하는 청동솥 유물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나라 후기의 도읍이었던 은어에서 발견된 네모난 정으로 삼호무정으로 불린다. 높이가 133m, 무게가 875kg에 이른다. 화려한 문양과 단정하고 중후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청동제기로 상나라 청동기 문화의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상나라 사람들이 거대한 청동제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자, 상나라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제기를 만들어서 왕의 권위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각 지역의 지도와 연결되어 있는 유물들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이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랫부분에 있는 유물 사진과 설명도 꼭 읽어보시고요. 자, 다시 만주와 한반도 청동기 문화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BC 2000년경에서 1400년경에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대표적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모습의 비파형 동검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청동 거울이라든지 청동 방울과 같은 제사용 도구들이 발견이 되고요. 장신구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경이 발전하면서 농기구 제작이 더욱 활발해졌겠죠. 이 농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지 않고 돌이나 나무로 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동은 너무 무르고 잘 부스러지기 때문에 농기구를 만드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곡식의 이삭을 따는 대표적인 농기구, 돌로 만든 것이고 간석기입니다. 자, 청동기에도 간석기가 계속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반달돌칼 아시죠? 반달돌칼 사진도 역시 이 밑에 나와 있고요. 이 반달돌칼의 두 구멍에 끈을 꿰어서 손을 끼우고 이렇게 곡식의 이삭을 따는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벼농사 유적으로 대표적인 지역, 청동기의 논유적이 있는 곳이 바로 울산의 옥현.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 청동기 시대의 지배층은 제사 등의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배층의 권력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 있죠. 우리나라에 전 세계 고인돌의 50%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큐슈, 라오닝 지역은 요령 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 랴오허강 아시죠? 이 랴오허강, 요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방을 요령 지방이라고 합니다. 랴오닝 지역이죠. 자, 이 한반도에서 만주 지역까지 고인돌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네요. 자, 일본 열도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일본 열도는 기원전 3세기경쯤 청동기와 철기 제작 기술이 한반도로부터 같이 전래가 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 시기의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시대는 야요이 시대라고 합니다. 이 야요이 시대에 바로 한반도에서 벼농사 기술, 그리고 청동기, 철기 제작 기술을 전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농기구로는 목재 도구, 그리고 간석기를 이용했는데요. 점차 나무에 쇠를 덧댄 농기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밑에 사진이 보이시죠? 쇠를 덧대 좀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농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청동기로 만든 제기는 대표적으로 동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동탁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동탁은 제사용 도구로 이제 종을 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땅에 묻어서 풍요를 기원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동탁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문양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새겨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양을 분석해 보면 농경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장신구 제작, 요것도 일본에서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철기가 들어오면서 생산 도구와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것까지 정리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몽골입니다. 몽골은 청동으로 만든 무기나 기마 도구가 대표적이고요. 자, 대표적인 북방식 청동 단검의 모습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위에 이렇게 고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마구, 이제 말에 탈 때 필요한 도구들을 마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마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돌무지 제사 유적, 히르기수르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오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몽골의 히르기수르인데요. 이렇게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다음은 사슴돌인데요. 사슴돌은 이렇게 사슴이 그려져 있거나 태양 등 여러 가지 문양을 그려놓은 거대한 기념물입니다. 죽은 사람을 기린다든지 조상을 숭배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추정되고 있고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사진 좀 크게 보면 이런 모습이죠. 자, 판처럼 생긴 모양의 돌들을 세워서 무덤으로 만든 거고요. 이 판성묘는 몽골의 독특한 무덤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판성묘가 되겠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몽골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수능 특강에는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물 문제 항상 지도와 사진과 함께 기억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가면 동아시아 청동기 사람의 하루를 가상일기로 나타내보자 라는 활동이 있죠. 이건 한국사 시간에도 했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동기 사람으로 빙의해서 주요 단어를 넣어서 본인이 나이, 성별, 이름, 국적, 주요 사건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요것은 계약을 하면 선생님이 과제로 제출하도록 할 거니까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황허강 중류 지역의 국가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성립의 일반적인 과정 한번 보면 보통 청동기를 사용하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이 되고요. 이렇게 생산력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계급이 생기고 국가가 성립된다는 과정 앞에서 살펴봤죠. 자, 문헌상 최초의 국가라고 추정되는 나라 무엇이었나요? 이 최초의 국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문헌은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서입니다. 바로 하나라가 황허강 중류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황허에서 중국 최초의 국가가 탄생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영상을 하나 보고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중국 문명은 바로 이런 누런 황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이 황토는 수많은 문명을 태어나게 했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봐 왔습니다. 고대 중국 문명들은 모두 이런 황토지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황토지대의 서북 쪽에는 황토고원이 있습니다. 황토고원의 연간 강우량은 400mm 정도입니다. 이 강우량은 일본의 연간 강우량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 지역은 황토 구원을 포함해서 고대 중국 문명이 발흥했던 그 시대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 지역들은 주교수가 그동안 화석들을 조사해온 지역인데 그 화석들 중에는 지금은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콧불소의 뼈도 있고 사슴의 일종인 사불상의 뿔, 그리고 검양 온나무 같은 나무숲에서 떨어진 꽃가루 화석도 있습니다. 약 3,000년 전 은왕조 시대의 황토지대는 푸른 초목들이 아주 무성하게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삼림이 기름진 초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그 당시 우리는 그 지역을 울창한 숲과 푸른 초원 속에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땅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잘 봤죠? 황허에서 최초의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문명의 시초가 될 수 있었던 조건들이 어떻게 갖추어졌었는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하나라 다음으로 우리가 상나라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은나라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은이라는 말은 상나라의 수도였던 은허유적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은 상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요. 이 상은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점을 쳐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정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상나라 사람들은 태양이 10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10개의 태양이 순서대로 떠오르는데 그 이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십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나라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신정정치의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상나라의 수도유적, 바로 은허유적인데요. 이 은허유적은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자, 은허유적의 유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단서는 은허의 거마갱에서 찾을 수 있다. 거마갱은 말과 그 말이 이끄는 수레를 그대로 부장한 무덤이다. 당시에 이미 수레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갑골 문자에도 나타난다. 갑골 문자에는 수레를 상징하는 문자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수레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퀴를 만드는 기술은 물론 도로가 발달했다는 증거다. 뿐만 아니라 쉽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동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길이 40m, 폭 15m의 이 무덤엔 전쟁 때 사용한 말 32필과 마차 10량이 묻혀 있다. 당시 이 수레와 말은 전쟁용이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은허유적을 통해서 당시 도시의 규모와 또 순장 풍습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서도 나왔죠. 한자의 기원이 되는 오른쪽에 사진으로 있네요. 바로 갑골문, 갑골문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갑골문이 바로 상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나라는 결국 BC 11세기 정도에, 그러니까 BC 1100년 정도에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자, 이때 상나라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과 그 애첩이었던 달기라는 여인의 주지육림, 즉 연못에 술로 채우고 고기를 숲에 매달아 놓고 이것을 먹으면서 즐기던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이런 행동이 아주 유명하죠. 결국 상나라의 주왕은 주나라의 무왕에게 격파당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나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주나라의 통치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나라의 봉건제 보이시죠? 봉건제는 수능에도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주나라의 전기시대를 서주시대라고 합니다. 자, 수도가 호경이었던 때를 서주, 그리고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후는 동주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지도에 자, 여기가 호경이죠. 여기가 낙양입니다. 자, 호경이 서쪽에 있죠. 그래서 서주, 낙양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하상주의 세력 범위를 추정한 지도인데요. 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하나라의 추정 범위, 그리고 보라색 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상나라의 영토, 그 다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주나라의 영토로 추정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나라의 봉건제, 어떤 체제인지 살펴봅니다. 자, 왕이 수도와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요. 지방은 왕이 후라고 이제 임명을 한 사람들에게 땅과 백성을 줍니다. 이 토지와 백성을 받은 이 후들은, 후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제후라고 하는데요. 이 제후들은 이제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사를 내어주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후와 왕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제도를 봉건제라고 하는데, 주로 제후는 자식이나 친척에게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종법제도라는 것도 함께 사용이 되죠. 왕이 또는 제후가 자신의 지위를 장자, 큰아들에게 세습하는 제도도 이때 확립이 되고요. 자, 천명사상,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것이고, 자신이 하늘의 천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덕치주의,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서 자신의 이 명분을 만드는 이념도 강조됩니다. 정전제라는 이제 토지제도죠. 우물 정자 모양으로 8개 구역의 땅을 나누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한 제도입니다. 이 서주시대의 또 이야기,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포사와 그 당시 왕이었던 유왕의 이야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서주가 왜 멸망하였는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주 멸망 이후에 약해진 주나라는 동주가 되고요.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떨어지면서 이제 각 지역의 제후들이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힘을 키우는 시기가 등장하죠. 이 시기를 바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누어지죠. 춘추 시대는 주나라 왕실의 통제력이 사라지면서 각 지방의 제후들이 다른 지방의 제후들과 맹약을 맺으면서 힘을 키우고요. 대표적인 세력이 춘추 5패가 되죠. 여기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는 진제, 초, 오, 월, 이 5나라를 춘추 5패라고 하고요. 이 시기에는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주나라 왕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전국시대에는 이제 제후들과 그 밑에 있는 제후 밑에 경대부, 사, 이런 하급 관리직이죠. 이 관리직들 간의 봉건 질서마저 붕괴되어서 하극상이라는 것은 밑에 사람이 위의 사람을 완전히 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약육강식,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전국시대라고 하고, 전국칠웅, 여기 보이는 네모 안에 진위, 조연, 제한초, 굉장히 이 시기에는 많은 전쟁이 이루어지고요. 각 나라에서 강해지기 위한 군주권 강화, 그리고 부국 강병. 무슨 뜻이죠?
부유한 나라와 강한 병사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부국강병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일단 경제력이 발전해야 되고 군사력도 키워야 되겠죠. 자, 이러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이 바로 후에 등장하는 진나라, 진시황제 들어보셨죠? 이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 중원을 통일하게 되죠. 자, 이것은 나중의 이야기고요. 춘추 전국 시대의 특징 살펴봅니다. 군현제와 관료제를 통해서 중앙집권적인 통치 방식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 볼 수가 있고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가 필요하겠죠. 자, 이 당시에 뭘로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철제 무기의 사용이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이 철제 무기 사용으로 전쟁의 규모도 커지고 굉장히 피해도 커지죠. 자, 경제적인 면에서 우경, 소를 이용한 농경, 철제 농기구 보급 이런 것들이 농업 생산력을 키우고 토지에 대한 사유 개념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공업 발전도 이루어지는데요. 상공업이 발전하려면 뭐가 유통될까요? 화폐가 유통되겠죠. 그래서 당시 춘추 전국 시대의 화폐 여기 보입니다. 오수전이라든지 발량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화폐가 되겠고 이렇게 칼 모양으로 생긴 것은 명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농경과 상공업이 함께 발전하면서 도시도 커지고 아주 규모가 큰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대상인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엔 능력이 최고인 거죠. 뭐 이제 왕도 필요 없고 제후도 필요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 시대에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계층이 성장하게 됩니다. 선비사자인데요. 제자백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나라나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가, 묵가, 법가, 도가 등이 대표적인 제자백가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면은 전국시대의 보병 장군의 모습 볼 수가 있죠. 여기 철제 갑옷을 입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모습 두 글자로 우경 그리고 철로 만든 쟁기 여기 3번에 보이죠. 자, 5번 그림은 공부하고 토론하는 학자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도 수능 특강 문제 풀이 갑니다. 지금 1번 문제를 보면 밑줄 친 청동제 유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핵심 단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황허강 유역이다. 룽산 문화권이다. 그러면 황허강의 중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슨 문화일까요? 대규모 궁전 유적이 발견되었다네요. 자, 궁전 유적 요런 거죠. 이것은 바로 얼리터우 문화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발굴되었던 거. 자, 1번은 옥기인데요. 용 모양의 옥기 이거 어디에서 나왔었죠? 홍산 문화권. 이것은 야오허강 주변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얼리터우 문화에서 발견된 청동 술잔, 다른 말로는 작이라고 하는 유물입니다. 요 그림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것은 북방식 단검. 4번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무슨 모양? 비파형 동검. 자, 이것은 일본의 청동기 유물 동탁.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국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사진에 갑골문이 나오네요. 자, 이 갑골문자 어느 나라의 유물입니까? 바로 자, 은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은허유적이죠.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상나라.
자, 그러면 이 상나라에 대한 설명 찾으면 되겠네요. 자, 만리장성 축조 아니죠. 진나라죠. 왕이 제사장을 겸하였다. 요거 무슨 정치? 신정 정치라고 하죠. 요것이 바로 상나라의 특징. 종법적 봉건제를 실시하였다. 종법이라는 것은 장자에게 왕이 계승하는 것. 봉건제 아까 살펴봤습니다. 요것은 주나라. 그리고 최고 지배자가 선우다. 이것은 흉노에 대한 설명이고요. 대가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사출도 이거 들어봤죠? 한국사에서. 이것은 바로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역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퀴즈 열심히 풀어서 제출해 주셔야 출석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